박원순 아이폰 잠금 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비밀번호를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보안이 강한 휴대전화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피해자 측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누구와 언제 연락받았는지, 어쨌든 지금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근데 전재현 변호사님, 이게 이 휴대전화를 아무리 열어봐도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라면서요? 없죠. 이게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일단 그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디지털 포렌식한 내용을 보겠다는 부분은 보도를 보니까 유족 측과 협의가 됐다고 나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성추행 방조라든지 뭐 직무유기 관련해가지고는 보겠다고 이제 엊그제 압수영장 신청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 어제 오전에 기각이 됐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속보로.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못 보는 부분이거든요. 예.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뭐 재수사를 해가지고는 재청구를 하겠다, 지금 재신청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 영장 결정문을 보면은 범죄 사실 소명도 안 됐고, 그다음에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도 해명이 안 됐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게 박원순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걸로 들려서,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경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힌트를 이제 제보자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 제보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 친여 인사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좀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걸 어떤 힌트를 줬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비밀번호가 풀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컨대 그런 피해자 측이 어떤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는 뭐 법률 대리인 측에서라도 뭐 이런 연유 때문에 뭐 예컨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필요할 게 비서진들이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그것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피해자가 어떻게 번호를 알고 있었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피해자가 제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수사기관이 아니면 조사기관,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에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가인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밝히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나 대리인들이 그런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밝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애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발표된 내용들 가운데 왜 구체적으로 뭐 사안에서 얘기하지 않느냐, 아니면 뭐 피해 사례를 왜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2차 가해로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그런 피해 사실이 얘기되어질 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면 저는 된다고 보고, 네. 그거 자체를 왜 밝히지 않느냐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박원순 전 시장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이제 2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규명돼야 할 의혹들, 그런데도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주요 핵심 당사자들, 관계자들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 기자회견, 이런 얘기 있었죠. 들어보시죠.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피고소인인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7월 7일 저녁 부장검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변호사님, 어쨌든 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에 이미 검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된 무언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 건데, 왜 만남을 취소했을까? 그리고 왜 그동안에 침묵을 해오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앙지검 측에 의하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정 면담 어려우니 절차에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라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장이 접수된 거는 8일 4시 반인데 피해자 측에서는 7일 날 중앙지검의 여성 아동 담당 부장검사한테 일단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8일 날 3시에 면담 약속을 잡았는데 그게 깨져버리니까는 이제 경찰에다 전화를 하고 찾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상이 가능했던 그 피소사실 유출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박원순 시장 측 또는 청와대에서 박원순 시장 측 이렇게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유출을 해왔었는데 네. 또 하나 가능성 있는 기관이 또 하나 생긴 거거든요. 네네. 검찰이. 그리고 이 검찰 내에서는 이런 중대한 사건을 부장검사가 알았다. 그러면은 이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장검사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네. 그다음에는 대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 대검에서는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그러고 네. 중앙지검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중앙지검에서 또다시 경찰에 알려줬을 리는 없고 청와대로 갔는지 경찰에서 청와대 말고 검찰에서 청와대로 갔는지 아니면은 검찰에서 박원순 시장 쪽으로 바로 간 건지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서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사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경찰청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적 한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로는 이 사건에서 절차적 한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무적인 한계거든요. 예. 어떤 정치권의 반응, 그다음에 여론의 반응, 그다음에 뭐 어떤 조직의 뭐 세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을 못 믿겠으니 검찰에서 수사를 해라 했는데 검찰도 어떤 피도 사실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의선상에는 옳은 게 돼 있으니 대체 이 수사를 어디다가 맡겨야 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 내부에 어디까지 그렇다면 이 피소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이 보고가 됐을지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 목소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지점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왜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현정 부장은 이성윤 지검장에게는 직보했을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청와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대검엔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 야당으로서 충분히 의혹 제기 가능한 부분 같은데요.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중앙지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제 김재련 변호사의 통화 사실이나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내용 이런 내용을 전혀 외부에 또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유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를 외부로 전혀 일절 밝힌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성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서울지검이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나중에 만약에 정말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네. 예컨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이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는 전혀 이 내용을 상급 기관이나 아니면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를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임순현 젠더 특보한테 미리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박원순 시장님이랑 사전에 전화하신 내용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아니 설명을 해주시고 가셔야죠. 아니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임순현 특보한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 인권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네, 기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질문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사실 실종 당일날 박 전 시장과 통화를 하기도 했던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아마 물어봤을 텐데 남인순 의원 그동안 여권 내에 이제 대표적인 박원순계 의원으로 알려져도 있고 여성 의원으로서 뭔가 여성 인권 목소리도 많이 냈는데 왜 이번 일에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궁금해하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월
9일 오전 10시 10분 이후에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뭐 네. 정확한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예.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또는 어떤 부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시점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이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고 어떤 이유에 통화를 했는지 하는 부분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침묵을 계속 하게 되면요. 의혹만 자꾸 커져요. 그쵸. 왜 그렇게 침묵을 하는지, 뭐 왜 말을 안 하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전 보좌관이 어쨌든 전대특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의혹은 충분히 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의심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사실관계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단정적으로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남인순 의원이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연유로 통화를 했고 무슨 내용인지 하는 부분들을 좀 밝히는 것이 국민적 어떤 뭐랄까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에 청와대는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뭐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데 한 언론 한국일보에서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 최초로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결과 이거는 청와대 입장이 아닌 내 개인의 견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성 인권 굉장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입장이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한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게 강민석 대변인 개인의 의견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이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을 보면은 어떤 여성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라든지 대통령의 스탠스로 인해서 여성층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게 어떤 그 정권의 그 스탠스라든지 지향점이랑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유독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과거에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사를 해봐라. 지금 수사팀에 힘을 실어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정무적인 한계를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상 수사팀이 스스로 중립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다음에 친여권 인사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지금 불거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럴 때는 정권에서 나서서 수사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진실을 밝히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시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공석이 된 이 서울시장의 자리 그리고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부산시장 자리도 공석이 됐는데 박원순 전 시장의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음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또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말을 며칠 만에 바꿨다. 이 점도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로 모아봤습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런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겠지만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도지사인데 자꾸 도행정을 말하고 싶은데 정치 얘기를 물어봐서 입장이 아주 난감합니다. 국민들은 일꾼들, 그러니까 대리인들의 그 정쟁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 민생 문제가 훨씬 더 관심이 높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정치 얘기를 물어봐서 정말 난처하네요. 아마도 민주당 당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규정으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무공천하는 게 맞다라고 라디오에서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또 SNS를 통해서 무공천 주장한 바 없다. 방금 들으신 건 이제 오늘은 난감하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는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렇습니다. 제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처음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 네. 전문을 제가 다 봤는데 저 부분 말씀하신 무공천 맞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 무공천하는 게 원칙이고 맞다. 원리 원칙에서 지켜야 된다. 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의리를 지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어져요.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필요하다면 석고대죄하고 당원 동규 바뀐 다음에 공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하는 처음에 주장했던 무공천해야 한다는 원칙 주장한 것도 있고 그 뒤에 말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말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은 그거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앞에 부분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무공천만 주장한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석고대죄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당헌 동의 바꾼 다음에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지사의 원칙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원칙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아예 반대하거나 막을 생각은 없다. 이런 의도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 같은 부분은 정치를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언론의 생리를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네. 뒤에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은 장사에도 의리가 있다, 무공천이 맞다 이 말을 분명히 키워드로 적어가지고 기사가 나갈 거란 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말을 바꾸신 거는 뭐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뭐 주장해야 되는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와 현실적으로 그 당의 주류 세력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정치 사이에서 결국 후자를 택하신 게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을 네. 바꾼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었고 그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명확하게 넘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